오늘은 부산 토박이인 제가 예전부터 궁금했던 부산의 한 지역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곳이 저희 집에서도 꽤 떨어져 있고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넓어서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려고 해요. 이동을 하면서 그곳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 사람들에겐 익숙하지만 부산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겐 생소할 수 있는 지리적 개념이 있습니다. 동부산과 서부산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산 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이미지인 해운대, 광안리, 마린시티는 모두 동부산에 속합니다. 여유롭고 아름다운 해변, 현대적인 고층 아파트, 화려한 국제행사들이 열리는 장소가 대부분 동부산에 있기 때문이죠. 반면 서부산은 저처럼 서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부산 사람이라고 해도 친숙한 지역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공단이 많은 공업 중심지였고 동부산에 비해 개발도 현저히 더뎠죠. 이렇듯 동부산과 서부산의 개발 격차는 부산의 오래된 문제였기 때문에 서부산 시대를 외치며 부산의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정치적인 시도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하여 서부산에도 엄청난 개발의 바람이 불었고 2010년 한국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초대형 프로젝트가 계획됩니다. 바로 부산 에코 델타시티입니다. 일단 이 이름을 볼게요. 에코는 생태나 환경을 뜻하는 말이고 델타는 삼각주를 의미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곳이 낙동강 하구에 있는 삼각주 지형에 해당하기에 델타가 붙었고 친환경 미래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를 담아 에코와 시티를 넣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에코 델타시티를 미래를 여는 친환경 수변도시로 정의하고 있죠.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부터 에코 델타시티가 어떻게 될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심지어 추진 배경에는 제가 좋아하는 지정학이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에코 델타시티가 처음 계획된 이후 이제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개발 중에 있지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오늘은 에코 델타시티를 돌아다니며 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낙동강 하구뚝입니다. 제가 부산에 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낙동강은 규모가 장난 없습니다. 나름 여행하면서 여러 나라의 강을 봤는데 낙동강만큼 큰 강은 잘 보지 못했어요. 지금 여기도 물살이 어마어마하죠. 여기 하구뚝을 건너면 우선 을숙도가 나옵니다. 낙동강 자전거길이 꽤나 잘 조성되어 있는데 그 자전거길의 기점이 여기 을숙도에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자전거 쉼터도 있고 여기는 또 발 쉬는 곳도 있어요. 아, 이렇게 발을 씻을 수 있는 데가 있구나. 일단 이 시작점까지 오는데 꽤 체력을 뺐어요. 여기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낙동강 문화관도 있고 저기 뭐 수자원공사 건물도 있고 여기 보니까 자전거 국토종주 인증센터가 있어요. 여기 뭐 스탬프 같은 게 있나 본데요? 이거 좋다. 여기 낙동강 하구뚝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자, 그럼 여기 을숙도에서 출발해서 에코 델타시티로 가볼게요. 여기 을숙도엔 제가 좋아하는 장소가 꽤 많은데 그중 하나가 부산 현대미술관입니다. 부산에 이런 현대미술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합니다. 이제 을숙도에서 다리를 건너오면 명지가 나옵니다. 명지는 에코 델타시티보다 먼저 생긴 서부산의 대표적인 신도시입니다. 2000년대 초반 아무것도 없던 명지 땅에 개발이 시작하여 이제 명지는 대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지구가 갖춰진 강서구의 대표적인 지역이 됐습니다. 에코 델타시티는 이 명지의 바로 위쪽에 있는 구역입니다. 에코 델타시티가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라면 명지는 서부산 개발의 현재를 보여주는 곳이죠. 에코 델타시티가 개발되면 명지와는 밀접하게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에코 델타시티에 다 온 것 같아요. 저기 EDC가 에코 델타시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에코 델타시티 다 오니까 또 비가 와요. 보시는 것처럼 도로명 표지판도 에코스러운 이름으로 바뀌면서 도시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사 현장을 제외하면 차도 사람도 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는 오히려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대한 개발 현장이 들어오니 뭔가 유령도시 같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서 그런지 인도는 거의 숲이었어요. 대신 차도는 엄청 잘 닦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완벽한 상태는 아니라 이렇게 막혀 있는 곳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지나니까 나름 괜찮아 보이는 동네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인도도 비교적 잘 정비돼 있죠. 이제 저기 사람들도 좀 보이죠. 여기는 이름에서부터 저랑 거리감이 느껴지는 스마트 빌리지입니다. 근데 일단 배가 너무 고파서 식사를 좀 할게요. 심지어 편의점이 무인 편의점인가 본데? 무인인 줄 알고 살짝 긴장했는데 다행히 직원분이 계셨어요. 제가 무려 빵의 고장 프랑스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든 빵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편의점에 오면 또 빵을 먹게 돼요. 요즘 외식 물가가 비싸서 이렇게 먹는 게 가성비가 좋은데 이걸로 배가 찰 수가 없죠. 결국 또 더 샀습니다. 참치마요 삼각김밥이 딱 하나 남았더라고요. 또 이상하게 하나 남은 게 있으면 사고 싶어진단 말이죠.
결국 이렇게 먹을 거면 식당 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때릴 걸 후회하면서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 빌리지를 둘러볼게요. 제가 에코 델타시티에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여기였어요. 이곳의 건물에는 보통 이런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같은 게 부착돼 있었어요. 이제 여기에는 주택 단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있으니 굉장히 미래도시 같았고 이곳은 이미 사람들이 입주해 있는 느낌이었어요. 분리수거를 하는 곳에는 이렇게 캔이나 페트병을 넣으면 포인트를 주는 기계도 있었습니다. 뭔가 신선했어요. 마을 곳곳에는 이렇게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 야외에도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또 특징적이었던 건 CCTV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기 스마트 빌리지는 레미안에서 지은 것 같죠. 그래서인지 삼성전자도 스마트 빌리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도 주택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 가구마다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에 전기차 충전기도 있고 지붕을 보면 전부 태양광 패널도 있어요. 여긴 살아보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진 곳이었습니다. 주변엔 공원이 있었는데 공원 자체가 예술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이곳은 시선, 그래도 너의 길을 가라는 작품인데 제가 또 너의 길을 가다가 골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 기분이 묘했습니다. 옆에는 또 후렌드라는 작품 공간이 있었어요.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상한 차림을 한 30대 아저씨밖에 없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직 별로 없어서 그런지 여기도 수풀이 무성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술을 접목해서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괜찮은 시도 같았어요. 공원 옆쪽엔 어반테크 하우스가 있습니다. 창업 혁신 공간이라고 하는데 아마 스타트업 회사들에게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 같았어요. 궁금한 장소들이 꽤 있었지만 건물 자체에 사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여러 스타트업 회사들의 이름이 보이죠. 그런데 당장은 일하시는 분들이 안 보여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기는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주거단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하려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거도 하고 일도 하고 이러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도 수자원 공사 건물이 있었고 이제 에코 델타시티 전망대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이 다리를 건넌 이후로는 전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보는 풍경은 요즘 국가 차원에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사우디의 모습 같았어요. 이렇게나 드넓은 허허벌판이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에코 델타시티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쪽으로 가볼게요. 이미 이곳에는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가 꽤 있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 오니 분위기가 다르죠. 각종 현수막도 보이고 차도 지나다니고 여긴 신호도 잘 작동했습니다. 우선 가장 초입에 있는 호반 서밋 스마트시티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요즘은 가뜩이나 아파트 이름이 어려운데 여기는 에코 델타시티 관련된 단어들까지 붙어서 더 어려운 느낌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엄청 깔끔했고 부동산 앞에서 시세 구경도 하고 프랜차이즈 광고도 읽어봤습니다. 근데 놀이터를 보니 아직 공사가 덜 된 것 같았어요. 아무튼 완전 신축이라 그런지 꽤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좀 더 중심으로 가볼게요. 가는 길엔 여전히 공터가 엄청 많았고 신기하게 운하 같은 곳도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아직 마감이 덜 된 요소들이 있긴 했지만 확실히 이쪽 동네로 오니 아이들 소리도 들리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결국 신도시에서도 중요한 건 학교겠죠? 여기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하나씩 모여 있었어요. 고등학교는 안 보였고 초등학교는 하나 더 짓고 있었습니다. 마침 학교 시간이어서 아이들도 꽤 보였어요. 여긴 가락중학교인데 계속 영어 이름만 보다가 한글 이름을 보니 반가웠습니다. 갑자기 빗줄기가 굵어져서 잠시 비를 피하러 왔습니다. 여기 보니 여러 학원들이 이미 문을 열었고 베스킨라빈스나 CU 같은 점포도 들어와 있었어요. 여기도 아파트 이름이 아주 신박한데 이 편한 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긴 하지만 아직 공터도 꽤 있었어요. 이 위쪽으로는 또 대규모 공사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는 길에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도 읽어봤어요. 사실 에코델타시티가 부산 원도심과는 거리가 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선다고 해도 원도심과 대중교통으로 잘 연결돼 있지 않으면 주거 선호도나 매력도가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곳에도 도시철도를 개통할 예정이긴 합니다. 다만 에코델타시티만 해도 면적이 357만 평 정도 된다고 해요. 부지가 꽤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충족하게 만들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김해공항과 현재 논란의 가덕도 신공항 딱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 이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올라오면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나옵니다. 이쪽엔 아직 완공된 아파트는 없어 보였어요. 여긴 공사가 한창이라 땅이 막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요즘 부산이 노인과 바다 그리고 아파트의 도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아파트는 많고 젊은 인구는 줄어드는 도시인데 이렇게 또 대규모의 아파트들이 올라오는 걸 보니 신기했습니다.
세상엔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내가 들어갈 아파트가 없다는 말이 예전엔 농담처럼 가볍게 들렸거든요. 이젠 이런 말 들으면 마냥 웃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 제 현실로 다가오니 웃음이 안 나와요. 또 요즘은 이렇게 신도시에 오면 괜히 생각이 많아집니다. 신도시에 사는 젊은 부부들이 예쁜 아이들 데리고 사는 거 보면 되게 보기 좋고 부럽더라고요. 어릴 땐 스스로가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막상 결혼을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되니 또 느낌이 다릅니다. 아무튼 에코 델타시티를 두고 대박이냐 쪽박이냐 하는 논쟁이 꽤 많아요. 저는 그냥 부산 시민으로서 이미 이렇게 판이 벌어진 만큼 잘 조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3시간 45분 정도 자전거를 탔거든요. 오랜만에 자전거를 이렇게 오래 타니까 엉덩이가 부어질 것 같아요. 그럼 에코 델타시티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저는 여기서 또 부지런히 달려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행은 여기서 끝. 오늘은 어둠의 부산을 만나보려 합니다. 부산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제 정체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고 제가 되게 애정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마냥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소 걱정되는 어두운 부분도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만날 부산의 모습은 부산에서 평생 산 제 가족들도 소상히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타 지역 사람들이라면 전혀 모르실 수 있는 장소들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번 영상에 나온 곳들을 다 아신다면 제가 부자랄로 인정해 드릴게요. 그럼 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이번에 부산에 3년 만에 왔거든요. 그런데 부산에 오자마자 달라진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부산의 로고와 슬로건입니다. 제가 아는 부산의 기존 슬로건은 다이나믹 부산, 그리고 로고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예 바뀌었더라고요. 알아보니 2023년에 새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로고는 부산의 영문자 이니셜인 B와 S를 형상화한 상징이라고 하고, 부산이라 좋다는 의미를 담아 부산 is 굿이라는 슬로건을 새롭게 지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2023년에 이렇게 부산의 상징들이 변경될 때 꽤나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이걸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정치적일 수도 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새롭게 바뀐 부산의 상징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첫 번째 장소로 이동할게요. 일단 부산 남구의 우암동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부산항 제7부두와 가까운 곳인데요. 첫 장소는 비교적 희망적인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마을이 있어요. 바로 소막마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우리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빼앗아 갔죠. 그중 하나가 소입니다. 19세기 중반 이후 일본에서는 육식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소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됐죠. 조선의 소는 일본에게 매력적이었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소를 일본이 대규모로 수탈하게 됩니다. 이곳 소막마을은 1909년 일본이 조선의 소를 수탈하기 위한 검역시설로 처음 조성됐습니다. 이곳에서 열흘간 검역을 마친 소들은 조선을 떠나 일본으로 향하게 됐죠. 이렇듯 일제강점기의 아픔이 담긴 곳이 이곳 소막마을입니다. 이후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왔죠.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았던 피난민들은 이곳 소막마을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겐 당장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절실했죠. 따라서 소가 머물던 소막사를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소가 지내던 곳에 이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거죠.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이런 역사적 이야기가 모두 담긴 곳입니다. 실제 소막사로 활용됐고 이후엔 사람들이 살던 공간을 최근 매입해서 소막마을의 역사를 담은 전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긴 대부분 새롭게 조성한 전시 공간이지만 이렇게 옆쪽에는 최근까지도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 형태를 일부 보존해 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 살던 공간이다 보니 당연히 화장실도 쾌적한 환경은 아니고 방들도 되게 협소하죠. 그럼에도 소가 있던 공간에서 조금씩 증축하고 개선하며 삶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신청 중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이 동네 다니면 많이 똑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좀 둘러봐도. 네, 마을을 둘러보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네. 이런 것도 지금 다 소막사로 쓰였던 곳을 지금 개조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나 봐요. 현재 소막마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미 2018년에는 대한민국 등록문화재로도 지정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을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변에 CCTV들도 꽤 많네요. 그럼에도 문제는 존재합니다. 이곳이 피난민들이 주로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거 환경이 좋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는 사람은 없고 떠나는 사람만 생겼죠. 그리하여 이렇게 방치된 집들이 늘어가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도 이런 게 붙여져 있는 거 보면 사람들이 안 사는 곳 같고, 길이 되게 좁은데 이 좁은 길 양옆으로 집들이 꽤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계신 공간도 녹록지 않습니다. 집들이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정겨운 느낌도 들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집들이 꽤 있긴 하지만 어르신들 목소리만 들리고 뭐 젊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시선이 닿는 곳엔 사람들이 챙겨주는 귀여운 고양이도 있고 둥지를 튼 새도 있어 생기가 느껴졌어요.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긴 했지만 사람들이 계속 떠나만 가는 이 작은 마을 너머엔 역시나 새로운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좀 시원한 걸 먹으러 가야겠어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우암 골목시장이 나와요. 과거엔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빈점포도 보이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식당이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에 완전 인기 있는 곳입니다. 내호냉면이라는 곳인데 부산 1호 밀면집으로 유명해요.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일대 사장님이 이북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하다가 1.4 후퇴 때 피난민이 되어 이곳 부산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부산에서 다시 장사를 시작했고 이제 이곳에서만 70년이 넘게 가게 문을 열고 있어요. 저는 밀면을 시켰고 맛은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저는 주로 혼자 여행하기 때문에 이런 맛집은 부담스러워서 잘 오지 않아요. 제가 들어갔을 땐 자리가 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방 사람들이 몰리더라고요. 줄 서 계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5분 컷으로 흡입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아미동에 있는 까치고개로 갑니다. 이번 정류장은 까치고개입니다. 까치고개 지명의 유래를 보면 예사롭지 않아요. 옛날 이곳에는 화장장이 있어 망인을 위한 위령제가 종종 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두고 가는 일이 많았고 이걸 먹으려고 까치들이 많이 몰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까치고개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미동에 있는 달동네 같은 곳인데 여기를 좀 둘러볼게요. 부산은 전국에서도 달동네라고 불리는 곳이 많은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이 역시 피란의 역사와 결을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한국이 대체로 그렇겠지만 부산엔 지리적으로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를 깔고 집을 짓기엔 부적합한 지역이 상당하죠. 그러나 전쟁은 이런 지리적 악조건을 모두 극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산 비탈에도 집을 지으며 살아야 했죠. 그런 치열한 역사가 만들어낸 달동네들은 이제 빈집이 많은 다소 불안한 동네가 됐습니다. 지금 이 길은 텃밭도 있고 이래가지고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근데 이 동네도 되게 빈집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까치고개로라고 하는 이 길을 좀 더 올라가 볼게요. 또 이런 달동네는 또 오랜만이어가지고 되게 정겹습니다. 언덕 쪽에 좀 올라오니까 이렇게 정자도 있고 공중 화장실도 있고 나름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가지고 괜찮은데요? 방금 여기 화장실도 갔다 왔는데 화장실도 되게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달동네라고 해도 치안도 비교적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좀 오래된 집들이 많아서 그렇지 뭐 사는데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이런 곳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진 않죠. 신기하게 제가 달동네들을 알아볼 때 이런 사주를 보는 절이 거의 대부분 있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이렇게 폐공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여긴 매매 안내가 부착되어 있긴 하지만 거래가 발생할지는 의문입니다. 조금만 걸어 다녀봐도 이런 방치된 공간들이 있고 심지어 이 집은 다소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촘촘히 박힌 우편물은 이곳에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동네를 나가는 순간까지도 빈집은 제 시야에 어렵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이건 아예 폐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나서 내려가면 굉장히 특이한 마을이 나옵니다. 이제 이쪽으로 오면 비석문화마을이라고 있어요. 이 마을에도 깊은 삶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1906년 이 마을은 원래 일본인 공동묘지로 처음 조성됐습니다. 광복 이후 일본인들이 사라지며 이곳은 방치돼 있었죠. 그런 곳을 다시 찾은 사람들은 결국 피란민들이었습니다. 피란민들은 집을 짓기 위해 이곳 일본인들의 묘지까지 오게 된 거죠. 절박한 생존의 문제 앞에선 죽은 이들의 공간이란 건 큰 제약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단단하게 자리 잡은 비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었을지도 모르죠. 지금 이 마을엔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마을 곳곳에서 비석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관광화해가지고 분위기를 되게 밝게 만들었네요. 이것도 그럼 비석이라는 건가? 여기가 지금 세탁소인데 이거 밑에도 비석이 있네. 마을 중앙에 있는 쉼터 아래에도 꽤나 많은 비석이 있었어요. 이런 비석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나저나 땡볕에 비석 찾다가 제 비석도 하나 만들 뻔했습니다. 그래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겠죠? 이게 또 5번 축대 비석인 것 같은데 근데 비석이 곳곳에 있네. 아유 좋다. 와 진짜 뷰는 대박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수도가에 비석이 하나 있네요. 축대 비석 또 찾았고요. 축대 비석 2번. 이상하게 비석도 몇 개 보니까 나름 취향도 생기더라고요.
여기 놀이터 계단에 있는 비석이 개인적으로 제일 멋있었습니다. 이제 가스통 비석 2번만 남았는데 이상하게 잘 안 보였어요. 가스통 비석 어딨냐고. 가스통 비석 2번 이건가?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가스통 비석 2번이 이거예요? 이것도 네. 이쪽에도 있어요? 저기 뭐가 쓰여져 있는데요? 그럼 이게 예전에 일본인들이 썼던 그 비석인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 비석마을에서 정해준 비석 9개는 다 찾았습니다. 비석마을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곳에도 어김없이 공폐가가 있었어요. 소가 있던 곳에 만든 집, 산비탈에 빼곡하게 들어선 달동네, 그리고 비석 위에 세워진 마을까지. 이 모든 곳은 한국전쟁 당시 부산이 피란 수도의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입니다. 지금의 우리에겐 상상하기 어려운 주거 환경이지만 전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걸 일어나게 만드는 무서운 일이죠. 한편 생존을 향한 갈망과 생명의 위대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도 느끼게 됐고, 지금 이곳들은 노인 인구와 빈집 문제가 많은 부산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기에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동네로 가보려고 합니다. 부산 영도에 왔는데 일단 시원한 커피가 완전 시급이었어요. 당도 떨어져서 팬케이크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카페 자체는 좋았는데 혼자 온 사람은 당연히 저뿐이었던 반면 제 양옆으로 6커플이 계시더라고요. 마치 하객진 대형으로 펼쳐진 커플 속에 있는 기분이라 이상하게 위기감이 느껴져서 빠르게 흡입하고 도망쳤습니다. 영도 좋다. 제가 부산에서 영도를 진짜 좋아하는데 영도는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영도를 향한 제 개인적인 호감도와는 별개로 영도는 노인과 바다의 상징적인 지역이 됐습니다. 부산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영도이기 때문입니다. 노인 인구만 많은 고령화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현상은 이번 영상에서 줄곧 봤듯이 빈집 문제입니다. 그리고 빈집의 존재는 단순히 그 자체로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사회 전체로 확산되죠. 빈집이 늘어나는 동네는 빠르게 슬럼화되기 마련이고 이는 도시 치안과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부산 영도에는 1000여 채가 넘는 빈집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마을도 빈집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곳이죠. 아니, 여기 이렇게 폐가가 있긴 한데 이 앞쪽으로 보면 뷰가 진짜 좋아요. 뷰 장난 없죠? 그렇다면 이런 주택만 빈집 문제를 겪는 걸까요? 영도에선 아파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아파트는 1969년에 지어진 영선 아파트입니다.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아파트였고 현재도 영도에서 가장 유명한 흰여울길 바로 뒤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이젠 위험시설물 안내판이 붙은 흉물로 전락해버렸죠. 근데 이거는 좀 실제로 보니까 충격적인데요? 한 집이 아니라 이렇게 아파트가 완전 버려져 있다는 게, 여기 지금 풀들 자란 거 보세요. 이건 진짜 유령 도시 같은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좀 전에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도 되게 많은 흰여울길이 여기 바로 앞이고 이렇게 바다 뷰가 있는 좋은 데인데 이 아파트가 완전 이런 식으로 버려져 있습니다. 저기도 이런 거 완전 다 무너져 가지고 지금은 실거주자가 아무도 없겠죠? 지금 뭐 새들만 있는 것 같고, 제가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유령 도시가 된 마을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진짜 이런 식으로 건물들이 다 부서져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아파트들이 다 부서져 있습니다. 여기는 밤에 못 오겠다. 너무 스산하다. 너무 스산해. 지금 이 풍경 너무 대비되지 않나요? 저기는 완전 현대적인 고층 아파트랑 막 눈부시는 바다가 있고 여기는 진짜 유령 도시 같은 노후화된 아파트가 있고, 부산에는 되게 다양한 모습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마린시티 가면 진짜 초호화 아파트들이 있고 여기도 이제 바다가 보이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노후화된 쓰러지는 아파트가 있고 참 묘합니다. 이 아파트들은 뭔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여기 영도에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도 그렇고 이 아파트가 있는 게 그렇게 막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둠의 부산이라는 주제로 여행을 해봤습니다. 미디어로만 접하던 부산의 현실을 직접 마주하니 이미 심각한 상황에 진입했음을 느끼게 됐어요. 하지만 전쟁통에서도 필사적으로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위대한 생명력이 깃든 도시가 또 부산이기에 부산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보다 나은 미래가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은 부산의 가덕도로 여행하려고 합니다.
요즘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죠.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자체가 단일 규모로는 단군 이래 최대 공사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관심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기도 하죠. 특히 여행을 좋아하는 부산 사람이라면 부산의 새로운 공항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지 않기가 오히려 더 힘든데요. 그래서 오늘의 가덕도를 둘러보면서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정보들과 개인적인 궁금증들을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부산의 새로운 공항에 대한 필요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볼게요. 김해공항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김해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다음으로 국제선 이용객이 많은 영남권의 대표적인 공항이죠. 평일이어서 그런지 공항은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공항이라 괜히 기분도 좋았어요. 아무튼 하던 얘기를 이어가자면 남부권에 보다 큰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는 꽤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선 시대 흐름에 따라 해외 여행객이 많아지면서 전국적으로 국제선 수요가 증가했죠. 그리하여 현재의 김해공항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의견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김해공항이 가진 지형적 특성의 문제 제기가 시작된 사건도 있었죠. 2002년 4월 15일 베이징에서 출발한 에어차이나 소속 비행기가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착륙하는 과정에서 인근 돛대산 기슭에 추락하여 대형 참사가 발생해버렸죠. 오랜 조사 결과 끝에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조종사 과실로 규명됐지만 공항 주변에 높은 산이 있다는 김해공항의 지형적 문제에 대한 의문은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 돛대산이 궁금해졌어요. 어디에 있는 어떤 산인지 직접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에 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돛대산이라는 데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산을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쭉쭉 가봅시다. 여기서 좀 정비를 하고 가야겠어요. 또 막 경사가 와 이러나. 이제 여기 보니까 해경산 이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등산로는 아닌가 봐요.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나 봐요. 지금 고프로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비행기 소리가 되게 많이 들리죠. 확실히 여기가 김해공항 근처인 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연 속에 오니까 좋긴 좋네요. 여름에는 진짜 에어컨 바람 밑에 있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아이고 바람 많이 분다. 잠깐만 앉아 갈게요. 근데 여름철 산에는 뱀 같은 게 많지 않나요? 갑자기 좀 무서운데? 돛대산 정상도 여기 신호선 정상 방향으로 가야겠죠? 이쪽으로 가면 돛대산 정상 나오나요? 돛대산 갈 거예요? 네네. 지금 요 위에가 돛대산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갈리는 길에서 이쪽으로 와야 돼요. 조심해서 가세요. 신호선 정상과 비교해서 돛대산 정상이 사람들이 조금 덜 가는 곳이다 보니까 확실히 가는 길도 좀 더 야생의 느낌이에요. 좀 전까지는 길이 되게 잘 정비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한 반 야생입니다. 일로 가는 거 맞나? 여기도 풀이 우거지네요. 제가 올라와 보니까 돛대산은 이제 초입이랑 이제 마지막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중간은 되게 평온하고 근데 사실 이것도 지금 더우니까 이런 거지 시원할 때 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오니까 이제 이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아따 돌덩이 많네. 와 경치 죽이네. 여기서 2002년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해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들은 바다 쪽으로부터 진입해서 직진으로 착륙합니다. 다만 남풍이 불면 반대 방향으로 착륙해야 하는데 이럴 때는 이쪽으로 180도 돌아서 선에 접근하여 착륙한다고 합니다. 2002년 사고 당시에도 이 방향으로 선회하여 착륙하려고 했지만 기장의 실수로 너무 늦게 선회를 해서 산에 충돌하게 된 것이죠. 지금 저기가 공항이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진짜 공항이 잘 보이네요. 비행기가 한 번씩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착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사고는 이제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여기 산에 부딪힌 거죠. 여기 이제 올라와서 보니까 김해공항 주변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감이 와요. 김해공항에서 가까운 주변은 다 평지지만 이제 강을 지나가지고 조금만 오면 이렇게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이제 그 돛대산 비석 좀 찾으러 가볼게요. 아 저기네 저기. 괜히 여기 올라왔네. 여기 돌이 되게 가팔라가지고 올라오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또 여기 돛대산이 왔으니까 그 돛대산 비석은 보고 가야겠습니다. 다시 내려가가지고 저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있네. 근데 지도에는 돛대산 할 때 도 밑에 시옷이던데 여기는 이제 치읓이네요. 아무튼 여기 보면 380m라고 돼 있고 확실히 이 비석 있는 곳에서 봐도 여기 김해공항이 되게 잘 보입니다. 멋있다. 사실 제가 등산을 즐겨 하지도 않고 등산을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김해공항과 관련된 가장 큰 사고가 일어난 곳이 여기 돛대산이다 보니까 여기 직접 와서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여기 오니까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확실히 김해공항도 잘 보이고 대충 어떤 식으로 해서 사고가 일어났는지도 가늠이 되고, 그리고 김해공항 주변 지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여기서 보니까 한눈에 보이고, 그래서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꼭 공항이 아니더라도 이 주변 풍경이 너무 좋아요. 서부산의 모습이 되게 한눈에 보이는 곳이 여기인 것 같아요.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바다도 있고 공항도 있고 낙동강 흐르고 여기 아파트도 많고. 이제 여기 앞에 보면 비행기 사고 추모비가 있어요. 이곳에는 2002년 에어차이나 항공기 추락 사고의 추모비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연상시키는 추모탑이 있고 그 뒤쪽으로 사망자 명단이 기록된 추모비를 볼 수 있죠. 중국 국제항공 소속의 비행기였지만 대부분의 탑승객은 한국인들이었습니다. 희생자 명단은 그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추모탑 아래쪽에는 유가족들이 남기신 글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읽어봤는데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사고 발생 이후 이제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기에 이곳에 적힌 일부 글들은 번져 흐릿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글에 담긴 그리움은 결코 옅어지지 않겠죠. 너는 내 생활임의 일기였다. 유가족이 남기신 이 문장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모두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덕도를 둘러보겠습니다. 일단 가덕도에 진입하자마자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여기는 지금 가덕도 초입에 있는 성북마을인데 여기 들어오자마자 온통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마을 곳곳에서는 부동산을 비롯하여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사무실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을 자체는 예쁜 주택이 많은 조용한 동네였고 심지어 노인복지관은 몬드리안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색감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나저나 오늘도 날이 너무 더웠습니다. 지금 제가 이쪽에 있는데 오늘 여기 가덕도를 쭉 둘러보려고 합니다. 마을을 나와서 가덕도의 유명한 전망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동하는 길에도 곳곳에서 현수막을 볼 수 있었어요. 보상을 비롯하여 주민들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여전히 많다는 게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항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내 고향은 가덕도라는 노래의 가사가 쓰여져 있는 비석이 있고 그 뒤로 시원한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가덕도 인근에 부산 신항이 있어서 그런지 대형 선박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예 비행기 모형까지 세워져 있어 분위기가 새로웠어요. 그러나 이곳에도 많은 현수막들이 부착돼 있었고 제 생각보다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 보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세바지항입니다. 제가 가덕도 신공항 계획된 사진을 보니까 이쪽 지역이 다 공항으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세바지항으로 와봤는데 여기서 보면 가덕도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입니다. 여기 이제 세바지항 마을이 있고 이 양쪽으로 산들이 쫙 있어요. 여기도 산이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산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사다리가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제가 가덕도 신공항 예정 사진을 보니까 이제 이쪽에 활주로가 쭉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활주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도 꽤나 깊어 보이고 이 산도 좀 높아 보여가지고 공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공항 짓는다고 하면 공사가 엄청 클 것 같은데요. 근데 가덕도가 진짜 예뻐요. 여기서 이렇게 보는 마을 풍경도 되게 예쁘죠. 이제 세바지항 맞은편에 있는 대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도 러일 전쟁 때 쓰였던 일본군 포진지가 있나봐요. 여기는 또 이렇게 산책길도 잘 돼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가덕도가 부산 최남단에 있는 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여기 오니까 자연 속에 딱 둘러싸여 있는 게 느껴져요. 여기 이렇게 포진지가 있어요. 이곳은 러일 전쟁부터 태평양 전쟁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이 41년간 군사 요새를 구축하여 주둔한 곳입니다. 전국에서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되어 노동 착취를 당하며 구축한 인공동굴이라 일제강점기에 아픔이 담긴 곳이기도 하죠. 지금 여기 너무 시원해요. 에어컨이 따로 없다. 에어컨이 따로 없어. 현재는 밝은 조명들이 설치되어 있고 곳곳에 일제강점기 시절의 역사를 알려주는 안내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을 따라 산책로가 너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어서 동굴과 해안의 풍경을 함께 즐길 수도 있죠. 이 밖에도 다양한 포토존이 있어서 동굴 자체를 재밌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가덕도라 그런지 유독 풍경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확실히 가덕도에서는 도심에서 느끼기 어려운 고요한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대항 일대도 세바지항과 마찬가지로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가덕도에 와서 생기는 가장 큰 궁금증은 이게 공항으로 개발이 된다고 해도 이런 역사적인 장소들은 보존이 되면서 개발이 될지 아니면 이런 것들 다 철거가 될지 이게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가덕도 안에 이런 역사적인 장소들이 꽤나 많거든요. 지금 여기 만졌는데 엄청 뜨거워요. 깜짝 놀랐네요. 이제 더위에 지치고 배도 고파져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큰 카페에 들어왔어요. 빵이 되게 많았는데 대충 만만한 걸로 2개 골랐습니다. 실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테라스로 나왔어요. 여기 전망이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배고프고 더운 상태라 사실 맛은 기억이 안 나요.
맨날 이상한 얘기는 구구절절 내뱉는데 이런 음식 맛은 설명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이네요. 전망이 정말 좋았던 카페였습니다. 이제 가덕도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외양포에 왔습니다. 외양포는 마을 자체가 역사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1904년 한적한 어촌 마을이었던 외양포에 일본군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살던 주민들을 쫓아내고 마을 전체를 병영으로 만들어버렸죠. 러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사령부를 이곳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가덕도의 지리적 위치는 일본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이었죠. 그리하여 이곳엔 일본군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일본군이 떠난 자리에 원래 외양포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고 그들은 일본군이 썼던 시설들을 개조해 지금껏 생활하고 있죠. 따라서 이곳의 집들은 대부분 일본 고유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마을을 둘러보며 그 흔적들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이 집은 이제 일본군이 사령관실로 쓴 집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당연히 지금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기는 보니까 지금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추어탕, 김치찌개 이런 거 팝니다. 여기 외양포가 가덕도 안에서도 되게 고요한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거닐면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와, 되게 탐스럽게 맺혔다. 와, 꽤나 많은데? 여기 마을 곳곳에는 이렇게 표지판들이 다 있어요. 저기 이제 우물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집은 되게 세월감이 있는데 이 집도 이제 일본식 가옥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뭐 우물 귀신 이런 거 있었는데 그죠, 그게 생각이 나네. 여기 가덕도가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꽤나 시원해요. 기온은 지금도 30도가 넘는데 그렇게 덥진 않습니다. 여기 주민분들이 밭도 가꾸시고 막 꽃도 예쁘게 심어놔가지고 마을 전체가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와, 근데 이 집은 진짜 느낌 있어요. 여기 외양포 너무 좋아요. 또 여기 마을 끝자락에 오면 해안길이 있거든요. 여기 해안길도 되게 예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안길 따라가지고 걸으면 진짜 최고입니다. 여기 데이트 코스로도 좋아요. 여기 외양포에는 이제 일본인들이 사용했던 포진지가 엄청 크게 있거든요. 그걸 보러 한번 가볼게요. 엄청 큰 게가 있네. 잠깐 문 열려있네? 나오는 거야. 여기도 이제 일본식 가옥이 있습니다. 아까 가덕도 시원하다고 한 거 다 취소. 너무 더워요. 아, 여기는 무궁화가 많네. 예쁘다. 여기는 보면 이렇게 무궁화가 많은 게 너무 예뻐요. 근데 진짜 밑에서 봐도 이 포진지가 잘 안 보이거든요. 되게 숨겨져 있어요. 이거 근방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잘 안 보여요. 아, 여기다, 여기. 이게 항에서 별로 멀지도 않은데 이게 밑에서 보면 아예 안 보입니다. 이게 이제 풀로 다 덮여 있어가지고 밖에서 보면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포진지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봐서는 도통 보이지가 않아요. 와, 너무 더워가지고 나가기가 무서워요. 이곳 포진지는 크게 2개의 엄폐막사와 3개의 탄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약고 사이에 포를 쏘는 공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포를 장착해가지고 바다 쪽으로 포를 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대마도 여행을 할 때 스시마 해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떠들었잖아요. 그 스시마 해전이랑 여기 외양포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은 러시아 발트 함대가 이쪽 대한해협을 지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발트 함대랑 싸울 일본 함대도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러시아 발트 함대가 이 가덕도 앞쪽으로 지나갈 거를 대비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포진지를 설치를 해서 러시아 발트 함대가 만약에 이쪽으로 지나가면 포를 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러일 전쟁과 관련이 있는 곳이 여기 가덕도 외양포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여기가 예쁜 새소리도 들리고 되게 평화롭고 고요한 곳이지만 여기가 아무래도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보니까 조금 으스스한 느낌도 있습니다. 여기는 불이 안 켜져가지고 좀 무서운데? 이제 여기를 조금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이제 포진지로 사용했던 곳이 있고 이 위로 올라오면은 되게 예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은 너무 예쁜데요? 이쪽 길을 한번 걸어봐야겠습니다. 아, 여기 길 진짜 예쁘죠? 완전히 바다색 같은 이 수국이 제일 예쁜데요? 우와, 진짜 예쁘다. 여기 외양포는 진짜 데이트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꽃길도 있고 아까 해안길도 너무 예쁘고 저기 마을을 둘러봐도 좋고 여기 완전 애정이 싹 틀 것 같은 그런 길 아닙니까? 아, 이 마을버스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 봐. 만약에 신공항 생기면 이 마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없어지지. 여기 이런 막 포진지 이런 것도 다 없어져요? 전체 다. 포진지가 무조건 전체 다 없앤다. 아, 아예 다 민다는 거네요, 마을 자체를. 그리고 우리가 네. 가득 사람이지만 이거 아깝다 이제. 감사합니다. 예. 여기를 그러면 이제 다시는 제대로 못 즐길 수도 있으니까 여기 바닷물이라도 좀 만져보고 가야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개발이란 건 누군가에겐 기대를, 누군가에겐 아쉬움을 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완벽한 지점은 없겠죠. 저 역시 새로운 공항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오늘 이곳 가덕도를 걸어보니 꽤나 큰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제가 보는 지금 가덕도의 아름다움은 어쩌면 다시는 볼 수 없는 풍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북권 신공항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을 때 여러 후보지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법이 있었고 내륙에 있는 밀양의 공항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죠. 그리고 오랜 논의 끝에 가덕도로 최종 후보지가 결정됐습니다. 가덕도로 선택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곳 부산 신항입니다. 지리적으로 부산 신항과 가까운 가덕도에 공항이 만들어지면 부산이 물류 허브로서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여야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건설을 맡을 것인지부터 예산, 개항 시기, 주민과의 갈등까지 완벽하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죠. 어쩌면 지금 다시 많은 사람들이 이 신공항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가장 합리적이고 잠재성 있는 방향으로 무엇보다 가장 안전한 방향을 찾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이 일련의 과정들이 투명하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프로젝트는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매력적인 도시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상징적인 건축물이 있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세계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도심 한가운데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넓고 상징적인 공원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문화, 역사, 그리고 시민의 일상이 녹아있는 그런 공원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산에는 남부럽지 않은 아주 특별한 공원이 도심 속에 두 곳이나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고 한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깃든 장소들이죠. 그럼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산에만 있는 곳 유엔 기념공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 공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원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역사를 가진 공원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다 편하게 찾았으면 하는 공원입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 기념묘지가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엔군 전몰 장병들이 잠들어 계신 곳이죠. 우선 유엔 기념공원 초입에는 추모관이 있었는데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프랑스 손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내 영상도 프랑스어로 진행됐습니다. 프랑스도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고 오늘의 프랑스인들도 이곳 부산의 유엔 기념공원까지 찾아주었다는 사실이 꽤나 반가웠습니다. 이곳은 한국전쟁이 진행되던 1951년 유엔군 사령부가 묘지로 조성하여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분들의 유해를 안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휴전 후인 1955년에 우리나라 국회는 유엔군 희생에 보답하는 의미로 이곳을 유엔에게 영구적으로 기증했죠. 그리하여 유엔은 이 묘지를 유엔이 직접 영구적으로 관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잠깐 나무 그늘 밑에 왔는데 여기서 오전 10시에 유엔기 개항식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개항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유엔 깃발이 올라올 거예요. 지금 이제 9시 57분이어서 곧 할 것 같아요. 6.25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소속으로 참 많은 국가가 참전을 했습니다. 전투병력을 지원한 16개국과 의료 지원을 해준 6개국을 포함하여 총 22개국이 힘을 모아 함께 싸웠죠.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분쟁 지역에 연합군대가 파병된 것은 한국전쟁이 최초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사례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미국과 소련을 필두로 한 치열한 사상의 대립이 펼쳐진 냉전시대였음을 감안해도 이렇게 많은 국가가 참전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영토에서 수백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유엔군에서도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희생된 영웅들이 이곳 유엔 기념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것이죠. 경건하게 올라가는 유엔기를 보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나라의 국기가 펄럭이는 묘역을 거닐다 보면 이들의 참전이 정말 쉽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선 유엔군을 이끌며 압도적인 지원을 해줬던 미국이 있고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도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또한 형제의 나라라 불리는 튀르키예도 우리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특히 튀르키예와 그리스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들이지만 한반도에선 같은 진영에 서서 함께 싸웠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1950년대만 해도 인구가 30만 명이 채 되지 않았던 유럽의 작은 나라인 룩셈부르크도 우리를 도와줬고 한국과는 엄청 먼 거리에 있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남아공, 남미의 콜롬비아도 한국에 소중한 병력을 보내줬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태국과 필리핀이 그리고 유럽의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도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여기로 오면 확실히 진짜 많은 국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도와줬다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그런 감정이 느껴져요. 그래도 여기 유엔 기념묘지가 되게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고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마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는 캐나다 기념동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되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군인이랑 소녀, 소년이 있죠. 여기 소년은 이제 캐나다 국화인 단풍나무를 들고 있는데 이 단풍나무 잎이 21개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들고 있는데 무궁화가 또 21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캐나다 실종자 21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예쁜 수로가 있거든요. 여기도 되게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 수로의 이름은 유엔 기념공원에 잠든 참전 용사들 중에서 가장 어린 전사자의 성을 따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도운트라는 성을 가진 호주 병사였는데 17세의 나이로 전사했다고 해요. 저도 군대를 21살에 갔거든요. 진짜 군대를 가보면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어린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참전 용사분들도 대부분 다 어릴 거예요. 대부분 20대 초반 이럴 텐데 그 중에서도 17살이라고 하니까 또 너무 어리게 느껴집니다. 17살의 그 어린 호주 청년이 여기 한국까지 와서 전쟁하다가 목숨을 바쳤다고 하니까 되게 마음이 무겁네요. 그리고 이 수로를 따라가지고 중앙 정도에 오면은 또 여기 추모 명비랑 유엔군 위령탑으로 가는 길이 나와요. 이제 이쪽으로 가볼게요. 먼저 추모 명비를 둘러보겠습니다. 이곳에는 한국전쟁 중에 사망한 유엔군 전몰장병 4896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물소리마저 정제된 것 같은 숭고한 분위기를 가진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국가는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몰장병 이름 뒤에 보면 이렇게 표식이 있는데 이렇게 다이아 모양이 있고 동그라미 모양이 있어요. 다이아 모양은 여기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되어 있는 분들이고 동그라미 모양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안장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적힌 국가 순서는 알파벳 순이지만 이제 미국은 제일 뒤에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 전사자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은 아예 뒤로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명단이 있고 이쪽으로 돌아서 와도 이어져서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몰 잔병수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주별로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쪽으로 조금만 더 오면은 유엔군 위령탑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세워진 유엔군 위령탑에는 특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전면에 새겨진 유엔군 위령탑 문구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휘호라고 합니다. 또한 위령탑 주변에서는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했던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원이 되게 평화롭게 보이죠. 그런데 이날 진짜 너무 더웠습니다. 가급적이면 선선할 때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너도 덥지? 아, 없어. 순간 물 있는 줄 알고 너무 기대했는데 목말라 죽겠어요. 그리고 유엔 기념공원 주변에도 볼거리가 많습니다. 우선 한국 전쟁에 참전한 국가들의 조각품을 기증받아 조성된 유엔 조각공원이 있고 조금 더 걸어가면 평화공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제가 꼭 보고 싶었던 기념 동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리처드 위트컴 장군의 동상이 있어요. 6.25 전쟁 당시 제2군수사령관으로 대한민국에 부임했던 리처드 위트컴 장군은 정말 미담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너무 많은 일화가 있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53년 부산 중구 판자촌 일대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수많은 피난민들이 한순간에 거처를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절박한 상황을 지켜본 위트컴 장군은 군법을 어기면서도 피난민들에게 텐트와 먹을 것을 나눠주었죠. 하지만 군법을 어겼기에 이에 대한 청문회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위트컴은 전쟁은 총과 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국민을 위한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라고 말하며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해요. 이 밖에도 전쟁 고아 지원, 병원 건립,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정말 많은 선행을 하셨습니다. 한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한국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위트컴 장군은 대한민국이 꼭 기억해야 할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제 또 다른 공원에 왔습니다. 여기는 부산의 센트럴파크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부산 시민공원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부산 사람들에게 나이 판독기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를 시민공원으로만 아신다면 10대나 20대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저처럼 30대 이상이라면 여기가 예전에 미군이 있었던 하야리아 부대 자리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전에 이곳이 서면 경마장이었다는 것까지 아신다면 굉장한 어르신이거나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일 겁니다. 여기 부산 시민공원에는 이곳에 담긴 기나긴 역사를 보여주는 시민공원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곳을 둘러보며 시민공원의 간단한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인들이 이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서면 경마장을 만듭니다. 당연히 경마장의 주요 고객은 돈이 많은 조선인 혹은 일본인들이었죠.
그런데 단순히 막권을 팔아 수익을 얻고자 했던 공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전시를 대비하여 이곳에서 군마를 훈련하고 또 군사 기지로도 활용할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었죠. 이후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일본군이 물러난 자리에 이제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이곳이 본격적인 미군 기지로 활용된 시기는 역시나 한국전쟁 때였죠. 유엔군으로 다시 참전하여 한국에 온 미국은 이곳에 부산 기지사령부인 캠프 하야리아를 설치했습니다. 이 부대의 명칭이 하야리아인 이유도 경마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를 처음 본 미군은 당시 미국에서 유명했던 플로리다주의 하야리아 경마장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서면 경마장이었던 이곳의 모습이 당시 미국의 경마장과 비슷한 느낌을 풍겼던 것이었죠. 그리하여 캠프 하야리아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곳 역사관에서는 캠프 하야리아 시절의 모습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건물은 미국 장교들의 연회나 공식 행사가 열리는 장교 클럽이었습니다. 또한 미군 부대와 더불어 살아가던 주민들의 일상도 엿볼 수 있었어요. 원래는 주로 농사를 짓던 곳이었지만 미군 부대가 들어서고 상권이 형성됐습니다. 미군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팔기도 했고 미군 PX 물품을 한국인에게 되팔기도 했죠. 미군들이 주요 고객이었던 것 같은 기념품 가게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당시에도 한국인들의 솜씨가 좋았는지 지금의 눈으로 봐도 세련되고 예쁜 것들이 많아서 당장이라도 사고 싶어지는 물건들이었어요. 이 밖에도 당시에 운영했던 양복점이나 작은 상점들의 모습을 보니 미군들과 더불어 지냈던 그때 우리의 모습이 나름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여 안정된 사회가 됐고 이제 부산 한복판에 미군 기지가 있어야 하는 필요성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2006년 미군과의 협의를 통해 캠프 하야리아는 폐쇄가 됐고 이 자리는 부산시민공원이라는 이름으로 2014년 부산 시민에게 완전 개방됐습니다. 여기 공원 역사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또 초소 건물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공원 곳곳에 이런 미군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초소가 저기 있고 이쪽에 보면 산책길이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기깔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산시민공원에 생긴 부산 콘서트홀이거든요. 와 진짜 멋있다. 조만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려고요. 안에 진짜 좋아 보였어요. 와 오늘 날씨 미쳤다. 여기는 이제 군인 모습까지 있는 초소가 있어요. 그래도 공원 곳곳에 이런 거 남겨두니까 좋네요. 여기는 보면 이제 기억의 기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나무 기둥이 쫙 있어요. 여기 중간에 시민마루라고 해서 정자도 있는데 여기도 되게 분위기가 좋네요. 공원을 한 바퀴 쭉 둘러봤거든요. 진짜 공원이 제법 크네요. 여기 공원 제일 안쪽에 또 카페가 있더라고요. 숲속 북카페였나? 그런데 여기를 가서 또 시원한 걸 한잔 해야겠습니다. 못 버티겠어요. 저긴 것 같아요. 이곳은 미군 기지로 사용되던 당시 하야리아 부대의 사령관이 거주하던 숙소였다고 해요. 현재는 카페로 바뀌었지만 외관을 보면 옛날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실내는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화이트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녹은 더위 사냥을 그대로 마시는 느낌이었습니다. 북카페인 만큼 편하게 볼 수 있는 책들도 꽤 있었어요. 오랜만에 노인과 바다를 들고 와서 독서하는 교양인인 척도 잠깐 했습니다. 이렇게 부산의 대표적인 공원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7월 27일은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이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과 함께 싸워준 모든 유엔군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이죠. 부산에 계시거나 부산에 오신다면 유엔 기념공원에 방문하셔서 유엔군의 희생을 기억하는 여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인해 한반도는 암흑같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고 한국은 그렇게 북한의 총구 아래에 줄줄이 쓰러지게 됐죠. 그런 우리에게 절망의 구름이 들이울 때 저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부산을 비추었습니다. 유엔군이 부산에 상륙한 것이었죠. 무려 22개국에서 참전한 유엔군 용사들은 우리와 함께 피를 흘리며 자유와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이전 영상에선 푸른 유엔기를 휘날리며 함께 총을 들고 싸웠던 영웅들의 흔적을 만나봤다면 이번 영상에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움을 준 천사 같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다 건너 먼 곳에서 순수한 희망을 안고 부산을 찾았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지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태종대에 왔는데요. 여기에는 또 의미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 앞에 이제 의료지원단 참전 기념비가 있어요. 지금 이제 오전 10시 정도인데 확실히 여기 태종대는 관광지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꽤 많아요. 다 다누비 열차 타러 가거나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의료지원단 참전 기념비라고 돼 있고 여기 중앙에 보면 의료지원단으로 참전했던 6개 국가의 국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가 있는 것 같고 이제 반대쪽에도 3개의 국가가 더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이제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제 6국가가 한국전쟁 때 의료 지원으로 참전을 해줬던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기념비 뒤쪽에 보면 이제 각국별로 어떻게 지원을 해줬는지 이제 연도별로 역사를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걸 다 말씀드리면 다 나가실 테니까 대표적인 일화만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서로의 생명을 죽이려는 싸움과 모두의 생명을 살리려는 싸움이 동시에 진행되는 일입니다. 총성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한반도에 바다 위에 하얀 병원이라 불리는 유틀란디아호가 도착했습니다. 유틀란디아호는 덴마크에서 온 병원선이었죠. 유엔이 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를 결의하자 덴마크는 유엔 회원국 중 가장 먼저 의료 지원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 1월 당시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선이었던 유틀란디아호가 코펜하겐을 떠나 부산으로 향했죠. 한국 전쟁 기간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파견된 덴마크의 의료 영웅들은 4,981명의 유엔군 부상자와 6,000명이 넘는 민간인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일부 의료진들은 휴가도 반납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한반도 곳곳을 누볐고 부상당하면 유틀란디아로 호송해달라는 쪽지를 붙여넣는 유엔군 병사가 있을 정도로 그들의 실력은 뛰어났습니다. 이후 정전협정이 체결됐고 유틀란디아호도 다시 덴마크로 돌아갈 시간이 왔죠. 그들은 귀국하기에 앞서 보유하고 있던 의약품과 의료 기자재들을 유엔 한국재건단을 통해 여러 민간 병원에 기증하며 한국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서면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참전 기념비가 있다는 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정면에 뭔가 보이시나요? 서면 롯데백화점 바로 옆에 스웨덴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스웨덴은 중립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지원단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 기념비가 괜히 이곳에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서면 롯데백화점이 있는 이곳은 예전에 부산 상업고등학교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후 6.25 전쟁이 일어났고 한국을 돕기 위해 부산에 도착했던 스웨덴은 이곳에 야전병원을 개설했습니다. 170여 명으로 구성된 스웨덴 의료지원단은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죠. 그리하여 이곳에 스웨덴 참전 기념비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스웨덴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이곳에 남아 한국의 의료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을 주었죠. 현재도 이 서면 일대는 병원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스웨덴 의료지원단이 남긴 인류애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것 같아 느낌이 묘했습니다. 이렇듯 가까운 일상에서도 우리가 어려울 때 빛이 되어준 이들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고 요즘 여행으로 많이 오시는 태종대 입구에도 의료지원단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쯤은 이곳에 서서 한국을 찾았던 의료지원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여기 태종대까지 왔으니까 이것만 보기 좀 아쉬워서 영도 등대를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도 등대는 꽤 오래전인 1906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0번째로 건립된 등대라고 해요. 보통 등대는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흰색으로 칠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영도 등대도 그렇죠. 부산에선 5, 6도 등대와 더불어 제가 참 좋아하는 곳입니다. 한국에 등대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도 등대처럼 잘 돼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여기는 등대 자체가 되게 관광지화 돼 있어가지고 이게 관람하기도 좋아요.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풍경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일단 푸른 대한해협을 보기에 너무 좋은 장소입니다. 날씨가 맑을 때는 대마도까지도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해안에 펼쳐진 암벽들이 예술적입니다. 특히 이곳에 외로이 서 있는 망부석 바위가 있죠. 볼 때마다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영도 등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부산이 가진 특권입니다. 지금 여기는 태종사인데 여기는 이제 수국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태종사 안에는 약 3,000그루의 수국 꽃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수국은 여름꽃의 여왕이라 불리는 만큼 태종사도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죠. 연인이나 가족들과 여유롭게 거닐기 좋은 곳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수국이 시들시들할 때여서 그런지 막 엄청 예쁘진 않아요. 장소를 바꿔 부산 남구에 있는 유엔 평화기념관에 왔습니다. 여기는 주차 공간에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보기 좋네요. 그럼 이제 안에 들어가 볼게요. 유엔 평화기념관은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 참전국을 기억하고 전쟁에서 희생된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한국전쟁과 유엔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과정이 상세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리처드 위트컴 장군의 전시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간략하게 소개드렸는데요. 워낙 미담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과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리처드 위트컴 장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부산 중구에 있는 메리놀 병원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우리나라엔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리처드 위트컴 장군은 한국에 의료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여기 메리놀 병원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병원 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려고 다방면으로 애썼습니다. 부대원들과 더불어 월급의 1%를 헌금하기도 했고 직접 한복을 입고 퍼레이드를 하며 기금 마련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죠. 게다가 병원 앞쪽으로 쭉 깔린 이 도로는 위트컴 장군 산하에 있던 공병부대가 직접 공사를 한 길입니다. 현대식 아스팔트로는 부산의 1호 도로라고 해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찾는 종합병원으로 자리매김한 메리놀 병원은 이렇듯 위트컴 장군의 노력이 깃든 곳입니다. 부산 금정구에 있는 부산대학교로 왔습니다. 이곳 역시 리차드 위트컴 장군과 관련이 있는 곳이죠. 해방 직후인 1946년 부산대학교는 대연동에서 작은 규모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국내 최초의 종합국립대학으로 승격하면서 보다 넓은 부지의 캠퍼스가 필요했죠. 당시 윤인구 초대 총장은 캠퍼스 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당시 유엔군 부산 군수사령관이었던 리차드 위트컴 장군을 만나게 됐죠. 윤인구 총장은 자신이 그린 종 모양의 캠퍼스 설계도를 위트컴 장군에게 보여주며 이 그림을 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림에 담긴 윤인구 총장의 꿈과 비전을 읽은 위트컴 장군은 그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죠. 이후 위트컴 장군은 한국 정부를 설득하여 장전동 부지 50만 평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데 도움을 주었고 대학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25만 불을 지원했습니다. 게다가 미군 공병부대를 투입하여 대학 진입로와 부지 조성 공사를 돕기도 했죠. 지금의 부산대는 굉장히 넓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캠퍼스를 만들 수 있었던 것에는 위트컴 장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부산대 캠퍼스를 조금 둘러볼게요. 부산대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은 과거 부산대 본관이었던 인문관입니다. 이 건물의 설계는 우리나라 현대건축의 거장이신 김중업 선생님이 맡았죠. 실제로 그는 프랑스 현대건축의 대가인 르 꼬르비지에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건물 곳곳에서 르 꼬르비지에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필로티 구조로 설계한 점입니다. 이렇게 1층 구간이 앞뒤로 시원하게 뚫려 있기 때문에 건물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죠. 사실 부산대 인문관은 제게 굉장히 익숙한 공간입니다. 저는 2009년에 인문대학에 입학해서 2017년에 졸업했습니다. 제 20대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낸 것이죠. 특히 이곳에 있는 벤치 공간을 너무 좋아했어요. 여기 있으면 바람이 솔솔 불어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곳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인문대 주변을 거닐면서 캠퍼스의 낭만을 추억하니 나름 좋았습니다. 부산대 박물관은 누구나 입장이 가능한 곳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공간이 훨씬 더 예쁘게 변했더라고요. 마침 너무 더워서 에어컨 바람도 쐴 겸 박물관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는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구석기 시대부터 사만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에 걸친 역사의 산물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들어갔는데 전시 자체도 꽤 훌륭했어요. 새로운 전시도 종종 열린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캠퍼스를 조금 더 산책하다가 과거의 부산대 정문이었던 무지개문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떠나기 아쉬워서 학교 근처에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대학생일 때만 해도 혼자 밥 먹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저는 나름 아싸였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 식당에 갈 일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혼자 먹는 것도 아무렇지 않네요. 7,000원짜리 불고기 백반이었는데 맛있고 푸짐했습니다. 오늘 유엔 기념공원에 다시 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리처드 위트컴 장군님이 잠들어 계세요. 평생 동안 끊임없이 선행을 베풀었던 그는 결국 1982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죽어서도 한국에 묻히고 싶다고 하셨죠. 그렇게 그는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된 유일한 장군으로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드렸던 의료지원단과 리차드 위트컴 장군은 말 그대로 휴머니즘의 상징입니다. 그 어떠한 대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던 시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우리를 도와줬던 숭고한 천사들이 오래도록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